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가끔씩 매우 강렬한 운명적인 만남을 느끼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영국인 상급 항해사가 항구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함께 일을 해왔지만 한순간에 실종되어 버린 한국인 선장을 찾아다니며 생긴 감동적인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상사인 한국인 선장의 도움으로 인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과는 다소 특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매우 평범하기도 한 청각장애를 가진 영국 국적 30세 여성 아델이라고 합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를 가진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또 평범하게 느껴지게 될 정도로 제 인생의 시간은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뛰어놀기만 하던 어린 나이였을 때 제가 청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현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의 마지막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저의 부모님들이 한창 뛰어놀고 있는 저를 보고 당장 밥을 먹으라고 호통치는 목소리가 아직도 저의 귀와 머릿속에는 생생히 기억될 정도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생해버린 후천적인 청각장애로 인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던 삶, 그리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없는 삶 두 가지를 전부 겪어온 매우 특이한 사람일 거예요. 아주 나쁜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차라리 저의 귀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선천적 청각장애인이었으면 어떨까?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던 사람에서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들을 수 없게 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버린다는 사실은 어린 나이에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절망적인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였던 영국을 떠나 이미 한국에 정착하게 된 지도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이처럼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에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특별하고도 고마운 한국인 선장님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후천적 청각장애를 가진 채 다소 힘들고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즉 꿈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끝까지 도전할 정도로 저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던 인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어릴 적 소망이었고 꼭 하고 싶었던 엄청나게 큰 배에서 생활하는 항해사와 관련된 직업인데요. 하지만 제가 항해사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부모님들은 항해사라는 직업 자체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라는 신체적 차별점을 가진 채 꿈을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제가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면서 부모님 두 분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작은 판매점을 물려받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자신의 딸이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게 된 부모님의 마음을 100%는 아니더라도 10%는 이해하게 될 정도로 제 마음그릇의 크기는 넓어져 그때 부모님이 해주신 말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에게 처음 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어버리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은 비극과 희극을 넘나들 정도로 제 인생의 중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사라는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아주 우연한 계기로 어떠한 책에서 보았던 멋진 제복을 입은 채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항해사의 사진은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해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멋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리고 항해사에 대한 꿈에 근접하게 될수록 저는 제가 가진 청각장애인이라는 요소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현실 세계에서 제 생각보다 너무나 큰 문제였고 남들이 저를 보았을 때에는 더더욱 높은 어떠한 차별의 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의 끊임없는 노력만으로는 항해사가 되기에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항해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시험에서부터 탈락한 날,
저는 저의 부모님을 처음으로 원망하게 되었고 매일 밤을 지새우며 계속 공부해오던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험조차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점점 저라는 사람 자체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꼭 한 회사라는 직업만이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번뜩 들더라고요. 같은 항해사이지만 더욱 단계가 낮은 항해사 직무를 지원한다면 현실의 벽을 조금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저는 무턱대고 영국의 항구 중 가장 큰 산업 항구로 직접 찾아가 그곳의 모든 산업 항구 회사들의 문을 두드리며 저의 이력서를 보여주고 수화로 대화를 건네며 적극적으로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밤낮 가리지 않고 알리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제가 산업항구 회사의 문을 두드린 횟수만 해도 아마 50곳은 가뿐히 넘어버릴 정도로 그때의 어린 저는 다소 무식한 방법을 이용해 그저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항구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알려야겠다는 목표가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제가 원하던 공식적인 항해사는 아니지만 같은 선박 위에서 현장직 업무를 진행하는 선원의 면접을 보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아주 간단히 저희 면접을 봐주시던 항구 소속 직원분들은 제가 수화로 소통을 하시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여자 선원을 채용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인데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 문제까지 있다면 그 어떠한 곳에서도 받아줄 수가 없을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웃으면서 알겠다는 답변을 건넨 채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는 그 면접 자리를 빠르게 빠져나왔지만 밖에 나오고 나서야 1시간이 넘게 울었던 기억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그때 저는 항해사라는 꿈은커녕 제발 선박 위에서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매일 가슴속에 새긴 채 하루, 그리고 일주일, 심지어는 한 달이 넘어 1년의 시간이 되기까지 그 항구 회사들의 문을 포기하지 않고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처럼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기회는 오는 것이었을까요? 무작정 항구를 방문하게 된 지 1년이 넘어 그곳 현장 사람들의 일부는 지나다니면서 수화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익숙한 친분을 쌓았을 때 어느 날 저에게는 아주 뜻하지 않은 기적적인 채용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평범한 하루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항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금이나마 친분이 생긴 항구 현장 사람들과 수화로 대화를 하고 산업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듣기도 하며 이제는 직업을 구하기보다는 항구 자체와 바다가 너무나 좋아 매일매일 항구에 출근 도장을 찍는 그러한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차 없이 돌아다니던 도중 저와 어느 정도 수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한 선원 아저씨가 갑자기 저에게 막 달려오더니 자신의 회사에 처음으로 한국인 선장이 오게 되었다는 말을 해주면서 이제 곧 그 사람이 현장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올 거라면서 혹시 모르니 그 한국인 선장에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수화나 글을 준비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놓으라는 너무나 고마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의 채용과는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항구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인맥을 통해 자비를 담당하는 선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와 같은 상황은 저에게도 몇 번씩 있던 익숙한 경우였는데요. 또한 평소 저는 한류와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꼭 자기 전에는 한국을 소개해주는 자막 영상을 보고 잠드는 경우가 많았기에 보기 드문 한국인 선장이 오게 된다는 소식은 저의 가슴을 너무나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 2시간 정도가 흐른 뒤 평소 친해졌던 현장 선원의 도움을 받아 정말 작은 돈이라도 받아도 괜찮으니 배 위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저만의 수화와 글,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 준비해오던 컴퓨터 프레젠테이션을 처음 현장에 출근한 그 한국인 선장님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순간 그 선장님은 매우 당황하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자기소개를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뒤 연락을 주겠다는 수화를 하셨어요. 평소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와 수화로 대화하는 것에 너무나 어려운 피로감을 느끼고 또 수화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나 시원하게 수화로 저에게 단 한 번의 말씀을 해주신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기에 저는 무언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인 선장님의 연락을 무려 7일이 넘는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시간이 지나 약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쯤 저에게 그 선장님이 일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에는 청각장애라는 특별한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정식 선원으로서 많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기는 어렵겠지만 선장님의 특별한 요구 조건으로 선장님의 옆에서 일종의 항해 비서와도 같은 직무를 담당해달라는 요청이 적혀 있었고 대부분의 작업이 문서 작업이기에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저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감사한 말이 함께 적혀 있었죠. 저는 이 사실을 당장 부모님께 알렸고 그날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방방 뛰고 싶을 정도의 행복감을 느낀 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뻤던 행복감도 잠시 저는 첫 출근을 하자마자 새로운 불행이 나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선원들은 제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자신들은 힘들게 갑판을 청소하거나 다소 거친 직무들을 매일매일 수행하는 반면 저는 선장님의 옆에 앉아서 문서 작업이나 한다는 불평들을 제가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처음 출근하자마자 제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비록 귀는 들리지는 않지만 입모양만 보아도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지만 이곳에 출근하기 전부터 이러한 차별들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들의 입장에서 저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각오를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배 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감사한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과 귀가 들리지 않는 저라도 배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의 일부분으로서 선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너무나 중요하고도 감사한 사실만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옆에 항상 존재하시는 한국인 선장님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능숙한 수화를 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저에게 수화로 많은 대화들을 먼저 건네주시면서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옆에서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해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선원들도 곧 저를 인정하게 될 거라면서 매일매일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장님과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 위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와 함께 지내는 선원들은 제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계속해서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밥을 먹을 시간에도 자신들은 그저 식사 시간이라는 방송을 수십 차례 진행했지만 제가 스스로 밥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았기에 모든 음식들을 다 치워버렸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자존심도 부리면서 제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문제를 이용해 저를 지속적으로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인 선장님은 절대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들을 꾸준하게 해주 이러한 상황에 만약 제가 기죽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저들이 저를 더 괴롭히게 될 거라면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끈기의 정신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욱 수준급의 능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라는 다소 강인한 조언의 말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또 한국인 선장님은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제 라면이 있다면서 아주 가끔씩은 저에게 직접 끓여주신 생선이 듬뿍 들어간 매운 라면을 해주셨고 매운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은 한국의 오랜 전통이라는 농담까지 건네주시면서 저를 계속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무려 제가 7년이라는 시간이 넘는 세월을 흘려보냈을 때 저는 제가 담당하던 선장님의 사무 업무를 매우 빠른 시간에 완료하는 것은 물론 저희 회사가 담당하는 일부 회계 작업까지 도맡아서 하게 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숫자에 있어서 다소 강한 저의 장점 때문인지 이제는 갑판 위에 선원들까지도 자신의 월급을 챙겨주는 저를 무시하기는커녕 같이 보내온 시간 동안 저를 완전한 하나의 선원으로 인정하게 될 정도의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7년이라는 시간을 평범하게 보내온 것처럼 저는 평범하게 저희 자리로 출근을 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인 선장님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도록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시간을 보내오고 저의 부모님들보다 더 가족 같은 선장님이었는데 한순간에 보이지 않으니 너무나 불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선장님은 모든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고 저는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저와 수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다른 선원들에게 선장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왜 보이지가 않는지 다급히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원들은 어째서인지 저에게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결국 집에 돌아와 내일 출근하게 되면 선장님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야겠다는 생각만 한 채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을 때 저는 저희 컴퓨터에 남겨진 이메일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선장님이 자신의 가족 문제로 인해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리면 제가 너무 동의할까봐 메일의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지금의 메일을 보낸 거라면서 마지막 인사라는 메일이 보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한국인 선장님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게 되었고 시간은 또 흐르게 되어 저 또한 선박 위에 무료하고도 익숙한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도중 마침 저는 인생에 있어서 난생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행에 도전해보자는 새로운 목표를 가진 채 저의 부모님들을 직접 모시고 한국 여행길에 오르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 가지 생각났던 것은 선장님과 함께 일할 때마다 선장님은 영국의 항구가 어째서인지 한국보다 더욱 환경이 좋지 못하고 일하기에 불편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 있는 여러 항구들을 경험해보라는 조언을 저에게 해주 그때 저는 한국의 항구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저러한 말까지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 항구와 영국 항구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했던 기억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희 부모님은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를 시작으로 무려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을 여행하기 시작했고 항구에만 관심이 있었던 저는 부모님들과는 독립적인 여행길에 올라 수화와 핸드폰을 이용한 소통을 하면서 저만의 한국 여행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하던 도중 저는 선장님이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수화로 많이 설명해 주시고 또 영상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떠올라서 혹시나 부산에도 항구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진 채 검색해 보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부산항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모든 여행 일정을 수정하면서까지 부산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새로운 여행 일정을 세우게 되었고 부산항에 처음 도착한 순간 그 아름다운 야경에 부산항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검은색 매연들이 바다를 뒤덮는 상황과는 다르게 부산항은 갖가지 번쩍거리는 불빛들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일렬로 항구를 꾸며주고 있었고 더욱 아름다웠던 것은 부산항의 근처에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대교들이 항구와 적절히 조화되어 그곳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부산에 도착해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 만난 한국인들은 제가 수화로 길을 묻거나 핸드폰으로 길을 묻는 다소 곤란한 상황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들 또한 핸드폰의 통역을 이용해 저에게 친절히 길을 알려주거나 몇몇 사람들은 수화로 저와 대화한 기억도 있어 저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에 단 하루만으로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수화로 한국과 부산에 대해 엄청난 자랑을 하시던 선장님의 모습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될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곳 부산항에는 갖추어져 있었지요. 그렇게 아무런 목적지 없이 부산항을 떠돌며 저 나름대로 사진을 이용해 부산항의 야경을 찍거나 아름다운 다리들을 촬영하는 동영상을 찍게 되었고 저는 무려 2시간이 넘도록 항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오랜 시간을 걸어다니면서 여행하다 보니 너무나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항상 한국인 선장님도 저랑 같이 일을 하실 때 무언가 큰 프로젝트를 하시기 전에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무슨 산도 식후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꼭 밥을 먹고는 일을 하곤 하셨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같이 나면서 저는 그 넓은 항구에서 그만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구의 외곽길을 걸어가다 보니 갑자기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제가 한국인 선장님 때문에 너무나 좋아했던 해물이 듬뿍 섞인 엄청나게 매운 라면의 냄새였고 그건 정말 한국인 선장님이 끓여주신 것처럼 똑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에 저는 그만 배고픔에 이끌려 그곳이 라면 가게인지 일반 식당인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로 불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가게에 들어간 순간 저는 정말 너무나 놀라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향해 안녕하세요 란 입모양을 하고 있던 바로 저희 선장님과 똑같이 생긴 어떤 남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내 그 남자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 듯한 입모양을 하면서 가게 한쪽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의 메뉴판에는 저에게 매우 익숙한 그저 단 2가지 메뉴 빨간 라면과 김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장님과 닮은 그 남자를 붙잡고는 핸드폰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 혹시 이 가게의 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영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역 글자를 본 남자의 표정이 이내 굳어지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손짓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 손짓을 뒤따라 나온 사람은 제가 알고 있던 선장님이셨고 그렇게 선장님과 저는 2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두 손을 꼭 쥔 상태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선장님과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수화가 아닌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는 전자기기를 사이에 두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그날 내가 살아야 될 곳은 바로 한국이구나라는 매우 중대한 인생의 결정을 너무나 가볍게 그리고 기분 좋게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 그 옛날 선장님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또다시 한국인으로서의 선장님께 도움을 받으며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에 한국이나 갔다가 다 때려쳐야겠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정말 저는 프랑스의 철도 기업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메리골드라고 합니다. 10년째 같은 업무를 해오고 있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승계,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이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열차 안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망사고라든가 철로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 안 통하는 동양인들과 실랑이 하는 일들 말이죠. 한 가지 직업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고 존경받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것을 그만두면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직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경우였어요. 사실 비행기 승무원을 꿈꾸는 어린 학생들은 많아도 철도 승무원을 꿈꾸는 어린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모든 직업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잘 모르죠. 한 번은 같은 승무원이면 이왕이면 비행기가 낫지 않겠냐. 저에게 매우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학생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는 동양인이었고요. 열차 안이 아니라 밖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면 크게 혼냈을 텐데 그 당당하게 물어보는 눈빛이 얼마나 얄밉던지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은근히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10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 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동기들은 잘 알고 있었고 입사 동기의 인원수가 가장 컸던 저는 그나마 어느 열차를 배정받아서 일하더라도 친한 동기들이 다 있어서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일이 나와맞지 않아도 그나마 동기들 얼굴을 보면서 즐겁게 대화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는 것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제 노력과 성과는 아니었어요. 근속 10년을 맞이해서 가장 우수한 동기들 중 3명을 뽑아서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저랑 매우 친한 동기 3명이 그 자리에 뽑혔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육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들며 한국행 연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 자리를 원하는 동기들은 없었어요. 다들 이 나이대쯤 되면 육아도 해야 하고 한가하게 다른 나라에 놀러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연수 목적이라고 하니 돌아오면 보고서도 써야 될 것 같고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많은 직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것 같은 자리였거든요. 저는 사실 퇴사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모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있었는데 저보고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배우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이모가 나이가 들어서 더 운영을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믿음직한 사람한테 사업체를 물려주기를 원한다며 말이죠. 큰 회사는 아니었고 직원 4명짜리의 작은 물류회사였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제 삶의 패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곳으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한 자리를 제가 가겠다고 자원했고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동기인 델리와 옐런과 함께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회사에서 할 수는 없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본거지로 떠나야 하는 게 역설적이라며 말이죠. 델리와 옐런도 그런 고충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알기로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주류였고 한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진상을 피운 적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한 번은 과하게 시끄럽게 떠들며 기차 안에서 냄새 나는 음식도 먹으면서 다른 승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보였던 승객들을 제지하면서 저는 화가 나서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한국에서 왔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축구 리그에 한국인 선수가 많이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프랑스에 많이 놀러와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델리와 옐런은 그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은 주로 작은 그룹으로 여행을 하거나 젊은 사람들 또는 신혼부부들이 오는 게 일반적이고 단체 관광으로는 잘 안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국적별로 승객들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생각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매너가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중요한 일도 아니기도 했고요. 한국 연수를 마지막으로 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친구들은 이 직업에 헌신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늘 고민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와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저도 내 스스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시간도 없었고 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동양인 진상 승객이라고 하면 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했고 얌전한 승객들은 다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먼 거리를 비행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 친구들과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큰 자부심 때문에 하루 종일 회사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정반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화에 끼어서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창가 끝에서 대부분 잠을 청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희는 한국의 기차를 타고 남쪽도 갔다가 동쪽도 다녀오는 그런 여행 일정을 받았습니다. 미리 티켓이랑 숙소들도 다 예정된 곳에 예약이 완료가 되어 있었고 델리와 카레는 일정대로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들은 한국에 와서도 프랑스에서의 일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었고 한국의 큰 기차역에 도착해서도 이것저것 프랑스와 비교해가며 그와 관련된 주제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만 할 줄은 몰랐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이것저것 구경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의 기차역은 프랑스보다 더 세련되었고 승객들이 자신의 탑승할 기차가 도착하는 플랫폼을 찾아가기에도 훨씬 더 안내가 잘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델리와 옐런도 이렇게 직관적인 안내 표시와 알기 쉬운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프랑스는 너무 오래된 역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게 쉽지 않겠다며 자기들끼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보겠다며 한참을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퇴사를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혼자 온 것만 못한 여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이 프랑스의 시설보다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 그런 주제로 대화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에 승객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 친구들처럼 프랑스 철도회사 소속 직원의 시각으로 한국을 배우려고 하면 고려할 것도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커질 것 같아서 말이에요. 우선 반쯤 실내였던 기차 플랫폼은 야외와 똑같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실 매일같이 날씨가 찝찝하게 습한 프랑스의 날씨에 기차를 탑승하는 승객들은 늘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기차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그런 습함 때문에 비라도 조금 오는 날에는 그 물기와 습기가 만들어내는 냄새 합작품이 아주 미칠 지경인데 한국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프랑스에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플랫폼 안에는 유리로 된 작은 쉼터 같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의 공기는 바깥과 비교해서 매우 쾌적한 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조기가 꾸준히 작동하고 있었고 바깥의 날씨가 아무리 짓궂어도 그 안으로 핏이 나면 쾌적한 상태에서 기차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구닥다리 건물에 프랑스의 기차역들이 많다고 해도 사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 부스들이 왜 프랑스에는 없었던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승객들도 저런 공간에서 쾌적하게 기차를 기다리다가 열차에 탑승했다면 승무원에게 짜증내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도 들었어요. 조금 기다리다 보니 시간에 맞춰 열차가 도착했고 열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차는 생각보다 공간이 훨씬 더 넓었습니다. 게다가 시설도 대부분 깨끗한 편이었어요. 관리가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찝찝한 기분이 아니라 상쾌한 기분이 들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프랑스 포함 모든 유럽에서는 기차 청소를 할 때 시트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있다면 치우는 정도에 그치지만 한국에서는 이 열차들을 좌석에 얇은 천 같은 재질의 종이 커버를 바꾸기도 하고 유럽의 기차들보다 스팀 청소로 살균 청소를 하는 시기가 매우 짧게 도래한다고 했어요. 저는 시트가 더 쾌적한 것 같다는 느낌으로 말했더니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열차 시트를 청소하는 주기가 매우 짧아졌다고 하면서 몇 년 전 한국에서도 기차 시트가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뒤로 지금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제대로 된 청소 주기가 매우 짧아졌다고 하더군요. 대체 그런 정보는 어디서 듣고 온 건지 이 친구들은 정말 정체가 뭘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청소 따위는 일치하지 않는 10년 넘은 프랑스의 기차. 좌석들보다 한국의 열차들의 상태가 더 좋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것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광명이라는 곳에서 부산으로 향하며 2시간 반 넘는 여정 동안 수많은 한국인 승객들과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열차 안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마치 도서관처럼요. 한국 열차의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나다니며 승객들에게 말을 걸 때 말고는 사람의 말소리조차 매우 조용했어요. 프랑스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마주쳤던 것과 같이 수많은 진상 동양인 승객들이 사방천지에 널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순조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속열차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좁고 승차감도 나쁘다는 평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쾌적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왜 한국인들이 한국의 고속열차에 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다시 돌아갈 때 저희는 5시간이 걸리는 일반 열차를 탔는데요. 이 열차가 확실히 고속열차보다 더 넓은 공간, 더 쾌적한 시트, 그리고 더 나은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고속열차쯤만 되어도 상당히 편한 수준이었지만 천천히 가는 이런 열차들은 승차감이 얼마나 더 좋던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건물 어디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처럼 매우 편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작은 불편함도 이왕이면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는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디를 가더라도 편리한 시설이 많고 어떤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편리한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체류하며 그곳을 둘러보았고 그곳 어디에서도 외국인 입장으로서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다른 나라. 여행지보다 한국에서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한국 여행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에 도착해서 또 서울에 며칠 체류하며 그곳을 둘러보다가 다시 한국의 동해바다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여기를 갈 때도 천천히 가는 열차를 탑승했는데요. 여기 분위기는 부산으로 가는 열차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수많은 단체 관광객들이 많았고 의자도 앞뒤로 돌릴 수 있어서 4명이 마주보고 가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인들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서로 즐겁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들이 프랑스에서 겪었던 진상 동양인들의 모습이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차의 여정 내내 프랑스에서 봤던 것처럼 몰상식하고 개념 없는 승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여행을 즐기며 대화하고는 했지만 그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선까지 도달하지 않았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델리와 옐런의 말대로 그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이번 한국 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인 승무원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강원도의 강릉이라는 도시에서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서로 간의 업무와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승무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겪는 고충들과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의 다양한 도시를 가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승객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는 그런 일상에 만족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저는 문득 제 초심이 생각났습니다. 승무원에 합격해서 승무원 교육을 받으면서 승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배려를 해주어야 할지 고민하던 그 10년 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승무원들 중에 퇴사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업무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일에 대한 회의감이 아니라 육아를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처럼 철없는 고민을 하는 사람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 먼 나라 한국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짜 한국 여행이라며 한국의 좋은 점을 보고 한국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생각 없이 돌아다녔지만 한국 승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서로에 대한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뒤로 저는 제가 너무 그동안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있었구나, 초심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델리와 카레는 한국에서 보고 온 좋은 시스템들을 프랑스의 기차역에도 도입해야 한다며 보고서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셋은 프랑스로 돌아와서 많은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고 델리와 카레는 한국에서 배워야 할 시스템들에 대해서 핏대를 세워가며 멋진 연설을 했고요. 저는 솔직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퇴사를 염두에 두고 한국에 갔던 것인데 초심을 찾게 된 이야기 말이죠. 그리고 승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배려가 부족했던 것도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어요. 저희 셋은 큰 박수를 받았고 저는 지금까지도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경험일지는 몰라도 한국인 승무원들에게서 저는 초심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도 물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며 한국인 승무원들이 말해주었던 긍정적인 생각이 저에게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퇴사를 하겠다고 고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심적인 위로를 많이 얻어왔나 봐요. 반대로 언젠가는 한국의 승무원들이 프랑스로 연수를 오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그 승무원들과 만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있으면 직접 참여해서 그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힘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고민을 나누어 보세요. 저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 사람인 카니텔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콜롬비아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여행을 많이 가본 사람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한국 문화나 케이팝도 좋아하고 한식도 정말 좋아해요. 특히나 한국의 다양한 라면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국제 택배로 받아서 먹을 정도예요. 한국에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국 라면들을 많이 먹어서 반하게 되었는데요. 브랜드별로 신제품이 나오는지도 항상 확인한답니다. 한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이 한국 친구들이 신제품 라면이 나오면 저에게 항상 보내줘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에 많이 가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었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바로 한국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 싶어 부끄럽기도 해요. 한국은 그때 이미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였는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콜롬비아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한 번도 고향 콜롬비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외여행이 저의 로망이었답니다. 사실 저희 집이나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요. 특히나 콜롬비아는 경제 위기를 크게 겪은 후 그 후폭풍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입학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는 자식이 저를 포함해서 2명밖에 없었어요. 저와 제 친오빠였죠. 그런데 친오빠가 일찌감치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요. 친오빠가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도 저와 같았어요. 집안의 경제적 상황 때문이었죠. 부모님께 부담드리기 싫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도 친오빠는 군인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미안해하시지만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저는 무조건 대학에 가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다양한 직업이 있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배우는 게 사는데 더 도움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용돈도 스스로 벌어야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그러셨지만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식당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쓸 용돈이나 교통비 정도는 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린 시절 꿈이었던 해외여행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당장 학비나 용돈부터 챙겨야 하는데 해외여행은 저에게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방학 때 여행을 잘 다니고는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부럽기도 하고 제 로망도 생각났었죠. 그렇지만 다시 학기가 시작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도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덕분에 성적은 좋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는 부모님 말씀이 맞았던 걸까요?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학교에서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해외여행의 기회였죠.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7명 정도를 모아서 유럽에 문화체험식으로 관광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제 담당 교수님께서는 저를 추천하셨고요. 덕분에 저는 3주의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짐도 이틀 전에 미리 다 싸놨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은 떨려서 잠도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갔으면 당연히 피곤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부터 신나서 잠을 안 잤는데도 졸리지가 않았답니다.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고요. 유럽에서의 일은 사실 떠올리고 싶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우선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여야 해서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나라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바로바로 다음 나라로 이동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정해진 일정대로 그 나라를 둘러보고 몇 시간 잔 뒤 바로 일어나 피곤한 상태로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지하철이나 도시 길거리 환경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어지러운지요. 지하철을 타고 국경을 넘을 기차역까지 가는 시간들이 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저에게 아직까지도 유럽 트라우마를 남긴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에서의 기억입니다. 프랑스는 제가 기대했던 나라였어요. 낭만의 도시이자 사랑의 나라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세상에 낭만적인 나라라고 생각한 프랑스가 사실은 소매치기 천국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저는 그저 길거리에서 파는 와플을 받으려고 잠시 제 발 아래에 가방을 내려놓았었죠.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의 손이 제 몸 아래로 쓱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뒤로 펄쩍 뛰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그 프랑스 남자는 제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의 여행 경비가 든 지갑과 핸드폰까지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여권을 숙소에 놓고 온 것에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돈과 쇼핑한 기념품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근처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고 범인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경찰들의 반응이 몹시 놀라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소매치기들이 많다고요. 일일이 다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되려 프랑스에 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오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는 이런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가방이나 돈을 잘 챙기는 건 본인 몫이라고요. 오히려 저를 책임감 없고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기대했던 유럽에서 최악의 경험을 하고 콜롬비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바랐던 해외여행에서 이런 일을 겪다니
저는 여행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만 남아버렸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지 직장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여자 동료와 무척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 동료는 마음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타지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그 동료가 제게 말했어요. 혹시 자기와 한국에 여행 가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름만 들어봤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라고요. 알고 봤더니 동료의 남편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이번에 남편 나라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출장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표를 예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버리기는 싫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동료가 너무 착하고 친한 동료라서 그러겠다고 했지만 사실 기대는 없었어요. 그렇게 기대했던 유럽도 그 모양이었는데 아시아의 나라라니 걱정이 많이 되었죠. 지금 보면 아시아에 대해서 거의 알지도 못한 저의 편견이었지만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국 가기 전에 샴푸와 상비약을 엄청나게 챙겼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런 것도 쉽게 못 구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동료만 믿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첫날부터 아니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세상에 공항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선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동료는 저에게 셀카를 찍자고 하더라고요. 콜롬비아에 남아있는 남편에게 보내주자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동료가 사진을 남편에게 전송한 지 3분도 되지 않아서 바로 동료 남편에게서 답장이 날아오더라고요. 제가 놀란 이유는 유럽 공항에서는 와이파이는커녕 휴대폰 데이터도 제대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사진들을 찍으면 부모님께 메신저 앱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몇 장 보내보려고 했는데 너무 느렸거든요. 결국 그냥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콜롬비아로 돌아가서 보여드렸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같은 국가도 아닌 저 멀리 있는 남미 국가와 즉각 사진 전송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동료에게 한국만의 빠른 메신저 앱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료로 초고속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무제한으로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유럽에서조차도 인터넷은 유료였거든요. 이용권을 구매해야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용권으로 연결하는 인터넷조차도 속도가 느려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돈도 내지 않고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었어요. 동료가 말하기를 저도 무제한 초고속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0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요.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는 곧바로 와이파이를 대여하고 부모님께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무제한 인터넷과 속도를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국 공항은 입국 심사도 아주 빨랐어요. 별로 까다로운 질문도 없었죠. 사실 저희 나라인 콜롬비아는 치안이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조금 부끄럽지만 세계에 여행하기 꽤나 위험한 나라에 자주 뽑히기도 하죠. 많은 남미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콜롬비아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치안도 더더욱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온 저의 입국도 금방 처리해 주더라고요. 한국인들의 편견 없고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이 안전이나 치안에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제 추측은 제가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확신으로 바뀌었는데요. 공항 한켠에 오랜 시간 대기하는 탑승자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짐을 그냥 옆에 두고 자거나 베개처럼 가방을 베고 자더라고요.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저러면 짐이 30분도 안 돼요. 도둑 맞을 텐데 한국의 치안 수준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남편과 2년 정도 한국에 살았었다는 동료의 안내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는 내내 저는 놀라움과 때로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은 혼자서 여행해도 가장 안전하고 편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선 한국에서는 처음 와보는 외국인이라도 길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동료와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했는데요. 한국은 지하철을 비롯해 정말 시선이 닿는 곳곳에 주변을 안내하는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타면 매번 내릴 역이 어디인지 안내 방송을 해주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일일이 역을 방송으로 안내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갈 역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외워야 해요. 특히나 처음 유럽에 가보는 여행자들은 말이에요. 아무리 먼 거리를 이동해도 눈을 조금이라도 붙일 여유 없이 정신 차리고 내릴 역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내 방송으로 다 알려주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지하철역 여기저기에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천역부터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는 모든 역을 적어둔 안내판이 붙어 있었죠. 그 덕분에 몇 개의 역을 가야 내가 가야 하는 곳에 도착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하철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에서 역 지나칠 걱정 없이 소매치기 걱정 없이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다니. 한국의 직장인들은 출근할 때 걱정이 없겠다 싶어서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행하기 좋은 나라로 한국을 꼽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환승 시스템이에요. 30분 내로 탄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다른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그 환승이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도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하철 탑승권과 버스표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하나의 카드로 모두 이용하고 환승을 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교통비는 확실히 아끼면서 여행 다니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즐거웠습니다. 음식도 다 너무 맛있었어요. 한식은 처음이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저희 나라인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육류 소비량 상위권 국가예요. 그런데 육류 사용법 1위 국가는 한국인 것 같더라고요. 같은 고기로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요리를 하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특히나 한우가 너무 맛있었어요. 비싼 값이었지만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죠. 너무 맛있었으니까요. 콜롬비아의 축산업 종사자들은 한식 사업에 뛰어들면 정말 콜롬비아에서도 대박 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신나게 여행을 하고 콜롬비아로 돌아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날도 동료랑 같이 길거리에서 밤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국은 어두워져도 총 맞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렇게 놀고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동료와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세게 치고 달려갔습니다. 저는 순간 중심을 잃었고 계단에서 굴렀어요. 동료가 놀라서 달려내려와 저를 살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정신이 없는 저를 대신해서 동료가 고개를 들고 한쪽 방향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친 사람이 누군지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려 맞받아 소리치더라고요. 그것도 한국말도 아니었어요. 중국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이 저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넘어지면서 부딪힌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동료는 당장 병원을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병원이 어디가 열었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영업하는 병원이라면 분명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더 들 거라고요. 남미에서는 주로 그러거든요. 하지만 동료는 걱정 말라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켜서 어딘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건 바로 지하철역 출구별 주변 지도였습니다. 동료는 바로 앞에 병원이 있는 출구가 있다고 저를 데려갔는데요. 그때 병원에 가서야 저는 한국은 시간이든 뭐든 상관없이 진료 비용이 같은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남미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기까지 했죠. 가장 좋았던 것은 한국 의사 선생님의 배려심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팔을 봐주시고 인대가 조금 늘어난 것 같다고 반깁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치료비까지 나온 부상이기 때문에 치고 지나간 그 중국인을 꼭 잡아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근처 파출소와 신고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아주 능숙한 영어로요. 게다가 이건 저에게서 치료비를 받을 게 아니니 범인을 잡고 나면 그때 범인에게서 돈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런 생각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저를 치고 간 그 사람을 어떻게 잡겠어요? 이미 지하철을 타고 떠나버렸는데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소매치기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나중에 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 제 생각이 부끄럽게도 저는 숙소에 오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신고한 그 역이 있는 지역 경찰서에서요. 범인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잠이 다 깨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도 안 되어서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경찰서로 서둘러 찾아갔어요. 경찰분들은 지하철역 안 곳곳에 빼곡하게 설치된 CCTV로 범인을 찾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범인이 저를 치고 뛰어가는 것까지 확실하게 촬영되어서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역 앞까지 설치된 CCTV를 보고 그 범인의 교통카드 내역까지 찾아 신원을 확보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그런 일을 겪고 CCTV는 정말 부자 나라들만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큰 나라인 국가도 아닌 한국이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니. 순간 저는 한국의 치안과 첨단 시스템이 부러워지며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중국인 범인은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저는 합의로 병원비를 받고 끝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의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팔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좋지 못한 일을 중간에 겪었음에도 너무나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콜롬비아로 돌아와 보니 한국이 얼마나 더 좋은 나라였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살아보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